이번 시간에는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어나기 전에 그 모체 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이 이루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발달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나타나는 양적인 것, 질적인 모든 변화를 발달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인간 성장 발달, 그러면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태아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아기는 우리가 태아라는 것은 보통 모체 몸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태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태아기를 뭐라 할까? 당연히 임신 몇 개월부터, 임신 2개월부터 출생 전까지를 우리가 태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임신 2개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통 알아챌 수 있을 때가 임신 4주입니다는 엄청 빨리 아는 거고요. 임신 4주라면은 우리가 그 생리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가서 알아봤을 때 정도가 임신 4주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보통 빨리 알아채려도 한 임신 2개월, 8주, 7주, 8주, 6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체 속에 있을 때 출산 전까지, 그러면은 태아 발달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임신 다 중요하죠. 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임신 초기하고 임신 중기하고 또 이제 출산에 임박한 임신 말기,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임신 초기라는 것은 일단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급속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모체도 굉장히 안정을 가져야 되고, 이때 그 태아한테 완전 이걸 갖다가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가 논할 것 바는 아니지만 이때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신부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그러니까는 이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중기 말기까지 다 임신부의 영양 상태가 물론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양 상태랑 약물 복용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가 임신 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하면 그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건강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는 금방 알아차지 못할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어떠한 영양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약물이라든가 음주, 흡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시기가 임신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임신 초기가 되면 세포 분열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지만은 우리가 초음파 사진 이렇게 본다면 형태가 완벽하게 구분되진 않고 점점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이걸 갖다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보면은 임신 3개월이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팔, 다리, 손, 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임신 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신부의 영양 상태, 약물 복용 상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러면 임신 중기에는 손발의 형태뿐만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지문, 머리카락 이런 것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시기가 임신 중기입니다. 그래서 임신 4개월쯤 되면 태아가 처음에는 난자정자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상태에다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좀 더 많이 현저하게 양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가 임신 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임신 말기가 되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은 10주라고 해도 정확히 얘기하면 10주죠. 10주가 아니죠. 10주 만에 낳으면 인간이 너무 빨리 낳죠. 10달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10달까지는 되지 않는 거예요. 9개월 반. 9개월 반이면은 40주가 되면 우리가 40주가 되면 임신이 10주라고 하는데 보통 40주 전에 출산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언제부터 모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좀 생존이 가능하냐. 그래도 임신 7개월 이상은 돼야지만 그래도 모체로부터 분리가 돼야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임신 말기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 7개월에 근육,
신경 그리고 순환계 조직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 7개월 이후에 임신 8개월, 9개월이 되면은 커다란 변화는 별로 발달상의 변화는 없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봤지만은 다 모체가 중요하긴 합니다. 좀 초기에 분명히 신경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모체의 영양 상태 굉장히 중요하죠. 태아는 외부로부터 뭔가 영양분이 들어와서 커야 되니까, 발달해야 되니까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체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평균 여성이 먹는 칼로리보다 태아한테 필요한 300칼로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루에 평균 300칼로리 이상은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약물은요, 치명적이죠. 약물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임신 초기가 약물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 내가 임신한 사실을 인지할 때는 굉장히 모체가 약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소화제 같은 것도 별 해롭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임신 초기에는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초기뿐만 아니라 약물은 태아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 뿐만 아니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 모체가 태아가 술을 마시겠어요? 태아가 마신 게 아니라 누구? 모체가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때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는 증후. 그래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 유발하게 되겠는데, 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유발된다면은,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당연히 모체가 모체가 알코올을 마셨을 때 이 순환계통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정신 지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심각하죠. 정신 지체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타의 다른 그 증세도 나타날 수가 있지만 알코올은 태아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 약물, 알코올, 그러니까 모체한테 유익하지 않은 건 태아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연은 이렇게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혈액을 감소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태반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감소되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태아한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은 태아의 체중이 감소되겠고, 그리고 태아의 체중이 감소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흡연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또 위험하게 되겠죠.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모체겠지만은 모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죠. 술을 마신다든가 흡연을 한다든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겠는데, 환경적 오염 있잖아요. 환경적 오염. 환경적 오염은 능동적으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모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 노출은 굉장히 두뇌 손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산의 연령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초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출산, 내가 만약에 마지막 출산이 중요한 것보다 초산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체의 나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출산의 수, 그래서 산모 나이가 많으면은 자연유산이라든가 임신 중독증,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다운 증후군에 관해서도 이따가 잠깐 살펴볼 건데요. 다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도 모체의 연령이 높을 때, 그러니까 늦게 출산할수록 다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라든가, 모체가 무슨 질병이 있으면 굉장히 영향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난산이라든가 아니면 인공분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출산한다는 사실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난산인 경우에 잘못해서 이렇게 뇌에 손상을 입는다든가 순간적으로 태아가 탯줄을 감고
목에서 잠깐적으로 탯줄이 목에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면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볼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다운 증후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염색체 이상과 관계된 증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언급할 것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우리는 보통 이게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부로부터 22개의 염색체, 그 다음에 모로부터 22개의 염색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44개의 상염색체 플러스 부모로부터 X나 Y, XX냐 XY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XY를 결합이 되게 됐고 여자는 XX 결합된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께서는 우리한테 46개 염색체를 갖고 조합을 하셨는데 46개가 아니라 더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부터 44번까지 염색체,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는데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가 두 개가 아니라 그건 쌍염색체 같이 두 개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21번 염색체가 세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이상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염색체 질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21번 염색체가 세 개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흔한 염색체 질환.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신지체. 여러분들께서 다운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그 외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여기 또 봤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비슷한 외형을 많이 보셨지요. 그 다운 증후군에서 보게 되면은 정신지체라든가 신체 기형, 그리고 전신 기상 이상 등 아니면은 성장 장애가 일어나는 유전 질환 중에 하나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이상이 나타나는, 특히 우리가 얼굴 형태로 같아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특징적인 얼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정신지체 지능 수준이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운 증후군, 그러니까 염색체 결합 이상하다 출생해서가 아니라 염색체가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 전에 이미 기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생 전에 기형이 발생했는데 출생 후에도 여러 가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께서 주신 유전인자의 정상적 유전인자에 더 많거나 더 적으면은 이 생명과도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수명이 낮은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운 증후군 발병률이 높은 것은 모체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다운 증후군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드워드 증후군은 글쎄 조금 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에드워드 증후군은 어떤 현상이냐? 여기도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몇 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냐면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이상이 생기는 것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운 증후군 다음으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 질환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러 장기 기형이라든가 정신 지체뿐만 아니라 신체 증상의 이상이 보이는데 수면 증후군은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만났었죠. 그러니까는 성장 발달 일반인들에 비해 수명이 조금 짧은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출생하고 한 10주 이내에 거의 사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다장기 기형, 뿐만아니라 정신지체,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오랜 수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약간의 퍼센트가 생후 1년까지
살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10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 심각한 지체, 정신지체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타우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역시 13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서 나타나는 염색체 질환이 파타우 증후군입니다.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중요한 신체 장기에 심한 선천성 기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가 굉장히 작다라든가 외눈증이라든가 구승구개열 그리고 귀 이상 같이 안면 기형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타우 증후군. 그 다음에 이거 지울까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지금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질환의 이상이죠. 그러니까 2개 있어야 될 염색체가 3개 있음으로써 신체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그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입니다. 그럼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냐면은 성염색체 이상이에요. 성염색체 이상. 성염색체 이상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 X하고 Y가 결합이 되는데 X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6XY 되는데 XXY니까 유전자가 하나 더 있죠. 47XXY일 수도 있고 심하면 XXXY일 수도 있고 더 심하면 XXXY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예요. X가 기능한 여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해서 태어났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은 그냥 유방암 검사, 여성용 유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유방 형태가 여성의 유방이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진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 기능상의 외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검사를 하다 보면은 고환 기능이 굉장히 저하했거나 고환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X가 좀 더 많이 기능을 하기 때문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체장 상태상의 특징도 있다라고 해요. 키가 좀 크고 상체보다 하체가 길다든가 뭐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환자는 대부분의 지능은 뭐 정상이에요. 성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이긴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뭐가 더 있다? 2개 있어야 되는데 남자한테 XY가 있어야 되는데 XY, X가 더 있는 것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러면 조금 다르게 터너 증후군, 그러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검색하면 연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터너 증후군이에요. 여성들 같은 게 XX죠. 여기 X가 더 있는, XXX가 있는 것이 X의 기능이 조금 저하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X가 제대로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X의 기능이 조금 잘못 저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X가 부족하니까 어떤 기능이 나타나냐면 난소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가 X가 하나만 있고 Y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X가 더 강력하게 기능하죠. X가 2개 있거나 심하면 3개, 4개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저하되듯이 여자가 X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X가 하나는 있고 하나가 부족하게 기능을 해요.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난소 기능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난소 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더라도 조기 폐경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저신장증 아니면 골격계 이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저신장증이 특징이라는 거죠.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조금 크고 상체보다 하체가 좀 길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에 터너 증후군은 저신장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겠죠. 뭐가 기능해요? 슈퍼 남성 증후군. 클라인펠터는 X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더 기능하는 거고 여기는 있어야 될 X가 기능하지 못하고 슈퍼 남성은 XY에서 Y가 강력하게 기능을 하는 것이 슈퍼 남성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Y 기능은 우리가 XX 일반적으로 신께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남자한테 테스토스테론, 여자한테 에스트로겐을 강력하게 또 주셨죠. 그러니까는 여자한테 에스트로겐을 준 이유는 모체로서의 또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임신하고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모체를 형성했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외부로부터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좀 공격적이고 이런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Y가 좀 강력하게 기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슈퍼 남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Y가 더 있어요. Y가 더 있으니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의 남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슈퍼 남성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 질환에 관해서 우리가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질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태아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은 태아기 때부터 중요한 거죠. 그 후에 출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태아기 끝나서 어떻게 해요? 태어났어요. 응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실존주의하면 이 땅의 인간은 툭 내에 던져진 존재라는 철학적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툭 내에 던져진과 동시에 영화가 되는 거죠. 영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르면서 인간이 성장하게 되겠죠. 발달하게 되는 거. 그래서 태아기를 지나서 영유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유아기. 태내에서의 발달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지만은 출생해서 보통 동물들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탁탁탁 걷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출산한 걸 보지 못했지만 TV에서 보니까 송아지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강아지는 좀 꼬물꼬물 눈을 나중에 뜨지만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막 다니면서 애미젓 찾아서 먹고 하잖아요. 근데 소 같은 경우에는 서서 딱 낳게 되면 이따가 이렇게 비틀비틀 탁탁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동물들의 그 아기는 그 모체에서 다 거의 자라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 아기는, 휴먼 베이비는 낳자마자 걸을 수 없잖아요. 낳자마자는 똑같아. 모체 속에 있는 똑같아요. 신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최소한 나와서 그만큼 10달 동안은 어떻게 굉장히 많은 보살핌을 해야 그때 비로소 걸을 수 있고 좀 꼼짝할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빚어놓으셨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유아기 때 모체 속에서는 기껏해야 물론 5kg, 6kg, 7kg 이렇게 태어난 친구들은 없잖아요. 5kg도 있을까요? 제가 기대스 보고는 안 봐서 보통 4kg 넘어도 엄청 크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아의 그 태아계 보면은 요즘 발달이 있어 3점 몇에서 4kg 사이가 정상적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출산하기 굉장히 힘든단 말이에요. 이 몸에서 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기는 우리가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하죠.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한다기.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 이론과 더불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이때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피아제 이론 할 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건 모체와의 유대감이에요. 다시 말해 양육자의 유대감이에요. 양육자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이 성격이라든가 기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죠. 빨기 반사, 무조건 갖다 빠는 거, 아니면 젖찾기 반사라든가 모로 반사. 깜짝 놀래. 파악 반사, 그 다음에 걷기 반사라든가 바빈스키 반사 같은 것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아기. 영아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생해서 영유아기 하는데 영아기는 일반적으로 출생해서 몇 개월까지 얘기하면은 18개월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프로이드도 그렇고 0세부터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이때 이렇게 성격 형성 이론 아니면은 에릭슨도 사회
심리 발달 이런 데 0에서 18개월까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영아기에서 보면 제가 참고로 이렇게 놨어요. 알렉산더 토마스하고 스텔라 제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이들의 기질을 구성하는 기질하고 기질의 유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요 다루는 건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질을 구성하는 9가지 요소는 뭐예요? 활동 수준. 아이가 잠을 잘 때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놀이를 좋아하는지 활동 수준의 기질에 영향이 있고요. 접근과 철회, 낯선 거, 새로운 거에 대해 얼마만큼 잘 다가가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지 이런 것도 기질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이나 부정, 정서의 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든 긍정적인 얼마나 그 감정 표현을 잘 하는지 이것도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배고파요?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어요. 그럴 때 그냥 무던하게 있는 아기가 있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려도 응애응애 되는 아기가 있죠. 그래서 이 반응 강도. 그 다음에 스트레스홀드 반응에 역지하는데 우리가 식역대라는 거 있죠. 어느 지점까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달린다. 제가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한계에서 인간이 100m를 달릴 때 5초 만에 달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달해도?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한계점이 스레스홀드예요. 식역대. 그래서 반응의 역지는 큰 소리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잠자리 얼마나 잘 드는지, 음식은 얼마나 먹는지 어느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을 어디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먹고 자는 거, 이렇게 리듬이 어떤지, 규칙성인지, 리듬성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극에 얼마만큼 주의 집중하는지, 아니면 그냥, 물론 아기들이 주의 집중이 오래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 등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빨리 잘 적응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과 적응을 하는 건 달라요. 관심 가졌다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죠. 관심 갖고 잘 적응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주의력이 끈기 있는지, 이렇게 9가지를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가 연구해서 기질에 영향을 주는, 기질을 구성하는 9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것이 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질의 유형을 볼게요. 영리한 기질의 유형. 기질의 유형을 보면은 순하냐, 까탈스럽냐, 순한 아이 까탈스럽냐, 아니면 느리냐, 느린 아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변화 적응도 높아요.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한 40%가 순한 아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네, 까다로운 아이는 리듬, 생물학적 리듬 불규칙해요. 그러니까는 배설이라든가 수면 등의 그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적응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10% 정도 아이를 갖다가 까탈스러운 아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반응이 느린 친구들은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요. 이런 아이들은 전체 약 15%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적인 거, 서로 순하기도 하고 까탈스럽기도 반응이 느릴 때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출생 태아기부터 영아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은 유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